저는 이제 한국외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금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한글문화연대와 작년에 인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기 이 자리에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공은 고대 유법가입니다. 맹자하고 상항을 전공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 전공을 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고 한국 정치를 전공해야 되는 제가 한국의 정치가 또는 한국의 정치 지성들이 어떤 지적 배경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들의 지적 배경이 결코 전통적인 학습 배경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안재홍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 공부를 했던 이유는 한국 정치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학습 배경을 저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안재홍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전에 대한 독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들이 사실은 그 고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재홍의 문장을 사실 따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족 또는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낡고 진부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족주의를 얘기한다면 굳이 그걸 수용한다면 그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일종의 몇 가지 거부감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 예를 들면 굉장히 저항적이었다거나 폐쇄적이었거나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범주화를 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개방되고 열린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민족주의를 타이릅니다. 제도권 내의 정치 영역이나 또는 제도 밖에 있는 정치적 영역이나 사실 민족주의를 운운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 폐기되어질 정도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한국의 민족주의는 유효기간조차도 허용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과잉이 된 것도 아니고 결핍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자기 스스로를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강연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기 역할을 각 역사 단계마다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민족주의를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한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이분을 직접 받거나 육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1891년도에 출생해서 1965년도에 사망하셨는데요. 사망 날짜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마다 기념사업에서는 항상 추모회를 갔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참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책이 알려진 바로는 안재홍이라는 인물이 언제 특별히 이름이 등장하냐면 신간회가 등장할 때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927년도에 신간회가 창립되었을 때 신간회가 좌우 합작의 결과물이거든요. 한국인들에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는 사실 제가 그걸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좌우 합작의 결과물로서의 신관회 창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그걸 좀 더 소급해서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시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해가지고 졌으면 덜 억울할 텐데 사실은 돈을 두고 그 나라를 뺏긴 거거든요. 을사오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탄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어느 나라가 어느 정부가 단지 국정 참여자 중 5명의 결재만으로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한제국이 굉장히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취약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족주의에 대한 변명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요. 민족주의자들이 물론 각성을 했고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로서의 책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당시에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모든 조선인들은 전부 항일투쟁을 했었어요. 그들이 항일투쟁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친일파라고 다 매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2천만 명을 전부 친일파로 매도하거나 2천만 명이 전부 다 그 자살폭탄을 안고서 들어가가지고 항거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자를 구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벗어나 있는 것들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족주의자들은 사실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조선 왕실과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민족적인 그러한 그 분개해야 할 일이겠지만 민족적으로는 분노해야 할 일이겠지만 조선 왕실이 책임져야 할 정치적 책무를 이 사람들이 짊어진 건 아닌데 이들은 평생 투옥되거든요. 평생 투옥됩니다. 안재홍도 투옥의 후유증으로 사실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교도소 또는 감방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그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때는요. 그래서 안재홍 표현은 그런데 배가 얼었답니다. 그래서 그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편안하게 안방 구들장에서 살아도 될 사람인데 끝까지 그 타협하지 않고 그 전향하지 않고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버틴 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 송진우, 그리고 안재홍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직접 맞부딪히면서 당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전향하지 않고 버텼다는 그 점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 그 세 명이 전부 공통되게 현재 우리의 기억에서는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홍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좌우의 이념으로 사실은 설명하기가 곤란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 스스로가 민족주의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민족주의 좌파라는 게 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데올로기로의 좌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타협이냐 비타협, 친일이냐 항일이냐로 항일은 좌파고 친일은 우파로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당대 그 일제 통치 시기에 결국은 통치 기구는 일제 총독부였으니까 그 총독부가 전개하고 있는 정치 과정상 그 스펙트럼상 보면 거기에 항거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좌파에 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은 전부 우파로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교는 일본 와세다를 나왔습니다. 민족주의자가 일본 와세다를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밝혀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민 통치하에 놓여져 있던 식민지 지식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 딜레마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명백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당대 일본 유학이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이건 한국인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그 관념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의 그 맥락에서는 그 삼국시대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유학입니다. 선진적인 관념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부 외국 유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한국의 불교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거죠. 북조 불교가 수입이 되는데
그 유명한 고승대덕들은 전부 중국 유학파들입니다. 중국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그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원효가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국내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관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거대 담론을 좋아합니다. 애국, 민족, 역사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전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연구자들이 상당히 미시적인 그러한 그 접근을 많이 해서 소소한 것들을 많이 밝혀내서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재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당대에도 많이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우리의 이 토양에서 자생했던 지식인들은 그 거대 담론에 빠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소한 문제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일종의 지적 회피를 하려고 거대 담론 속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과 같은 이런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희미해진 기억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너무 거대 담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역사적, 도덕적인 그러한 당위성으로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민 지배받는다고 그러면 식민 통치기구에 저항하는 게 당연하다. 도덕적으로 당연하고 역사적으로 당연하고 그리고 사람은 특히 한국인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까처럼 배가 얼고 거기서 죽고 하는 걸 개인사로 보자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점이죠. 이회영 일가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했다는 점이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한길 당연하지. 친일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친일은 나쁘겠죠. 문제는 그러면 항일한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 결정의 순간에서 그 사람들이 겪었을 그러한 혼란,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들도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염치가 왜 없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거대 담론 속에서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남일에 대해서는 당연시처럼 당연하다라는 잣대로만 모든 사람들을 재단했다는 점이죠. 그 사람들이 겪었을 전향에 대한 유혹 같은 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집에 요즘 사람들처럼 애들 필요한 것 때문에 나 돈 벌어야겠다고 전향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기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향하면 어마어마한 보상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마저도 친일적인 발언하고 행동하면 나머지 조선인들을 갖다가 세뇌시키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만큼 이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게 보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주체들이 자기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떠넘겼다는 점이죠. 떠넘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의 문화적 코드 자체가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건 다 내 거고 나한테 불리한 건 전부 남한테 다 책임을 떼넘기는 이런 식의 코드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항일 투쟁을 했었던 그리고 끝끝내 전향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역사적 성화를 해버리면 그들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당연하지.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해보라고 하면 아니 돈 많이 주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돈 많이 주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돈 많이 주는 대로만 간다고 했다면 그게 스스럼 없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감옥에 9번씩이나 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 감옥이라고 하는데 감옥을 9차례 들어가거든요. 7년 6개월 정도 총 복역기간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물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여성들이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만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재홍은
그 소소한 여성 스캔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또한 이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그 원인인데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유혹에 자기 스스로가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원래가 그런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입으로 낸 것과 행동이 일치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선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조선인들의 그 지적 향상 그리고 정신개조 이런 것들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흥되어진 그러한 국민국가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모든 것들이 전부 국가, 민족, 역사 이것으로 무장되어진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항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이들이 뭔가 근본적으로 정반대편에 있던 치유했던 자들 자신의 개인의 삶을 안락하게 하려고 했던 그 자들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문제의식이 결코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국내에 있었습니다. 특히 안재홍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 시절 빼놓고는 한 번도 국내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시민 통치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항일과 독립과 독립을 해방을 위해서 몰두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너 민족주의자지만 민족주의자들 보면은 다 밖에 일 모르고 여기서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외골 쓰고 낡고 진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과 직접 싸우려고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 투쟁 대상과 싸울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체득해 나가면서 터득했던 인물들이거든요. 한일병합 때 딱 20살입니다. 그 100년 전에 20살은 성인이죠. 다 컸습니다. 사실은. 다 컸는데 이 20살 때 혈기가 팔팔할 때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까지는 뭘 했냐면 안재홍이 평택에서 주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좀 사실은 패닉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공부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대부분 다 좌절감만 느꼈을 거예요. 이거 뭐 출세하기 불렀겠다,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나마 몇몇의 그 지각 있는 인물들은 나라가 망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20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요 시기에 그 YMCA로 올라옵니다. 그 종로에 있는 YMCA에 올라와서 흔히 얘기하는 시식학문을 그때 배우게 됐죠. YMCA 당시 회장이 이상재였는데 이상재 선생에게 안재홍이 미국 유학이라도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학생시대 회고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미국은 차후에라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일본을 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게 급선무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일본을 가라 해서 그래서 일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세대대를 입학한 이유는 안재홍이 일본 유학을 가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나름대로 20살 때 한일병합이란 충격적인 망국이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처음으로 드디어 각성하면서 그 각성이 정치적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천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적을 알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재홍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전체 모습을 보면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정신의 삶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활동의 삶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의 영역의 삶에서 먼저 정치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활동의 삶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접점을 이루었던 게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즉 30대에 들어와서야 그게 접점을 이뤄서 크게 발현이 된다는 점이죠.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의 영역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즉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범 재판에 끌려 나온 전범들이다. 전부 명령 복종으로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 뭐 이런 식인데, 아이히만 재판을 받은 그 재판을 때 가서 봤을 때 아이히만이 굉장히 묘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생각 없는 인간의 전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독일 어디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다가 손자들이나 볼 그런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밖에 안 될 사람인데,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왜곡 때문에 살인마로 변했다는 점이죠. 근데 살인마로 그렇게 인자한 할아버지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인마로 변했을까라고 이제 아렌트가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답이 뭐냐면 생각 없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서가 오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점이죠. 정치적인 존재는 자아를 각성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얘기하면 명령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재홍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가 와세대 나왔으니까 일본 동창들 힘 빌어가지고 아마 총독부에서 국장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이 본격적으로 나섰던 게 1919년도라고 했는데, 1919년도 3월 1일 날 그 3.1운동이 발생하는데, 3.1운동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민족적인 거사로 생각을 하고 민중적인 그러한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그 조선 민중들의 그 정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만 봤을 땐 그렇고, 일본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10년 동안 헌병경찰을 운영했었거든요. 헌병경찰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년 정도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억이 어느 정도는 다 사라졌을 거라고 자신했었던 시기인데, 10년간 딱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단 통치를 해봤는데 오히려 조선인들의 이 흔히 얘기하는 반항의식만 더 키웠다라는 내부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조선인들은 좀 과소평가됐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사실은 이 한국인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기준에서만 본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뭐 하나 들어오면 재빠르게 막 그거만 모방해가지고 막 거기에 쫙 동화되어지고 막 적응하고 이런 스타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사이토 마코토가 등장하면서 문화정치로 바뀌게 되는데, 문화정치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인들에게 일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뭐 조선어 사용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안재홍이 요 1919년도 문화정치의 한 산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 때문에 생겨난 민족지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29살 때 저 3.1운동이 벌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괴하고 있다가, 그래도 나는 배운 게 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대중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으니까, 정신적 각성이 있었으니까 내가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정신적 각성에 내가 뭔가 일조해야겠다 해서 언론 활동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 활동 자체를 누가 풀어준 거냐면 일제 시민 통치가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총독부의 이 문화정치의 그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서 거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데, 안재홍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문화정치라는 게 오히려 장기 지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기에 쌓인 문화정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문화
그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뀐 가장 그 결정적인 특히 그 위험성이 뭐냐면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동화주의를 통해서 사실은 조선인들의 정치적 삶이나 뭐 저 삶의 정체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들 자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이죠. 그 가장 그 눈에 가시적인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언어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언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니들이 얘기하는 뭐 동화 또는 문화 뭐 일선일체 뭐 이러한 구호들을 외치고 앉아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식민정책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선어 사용 금지라든지 또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의 부정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니들이 기대하는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애들이 수준이 안 되는데 니들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겠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오히려 니들한테 도움 안 될 거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선인들에게 자치에 대한 기회를 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또 자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역사의 지금 보편 법칙이고 빠른 시간 내에 자치의 능력을 갖추도록 조선인들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니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게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재용이 앞에서 얘기하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한 걸 아주 냉정하게 전제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 그대로 보편적인 논리하에서 그걸 풀어나간다는 점이죠. 국어를 사용 또는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게 정치적 삶의 토대로서의 나의 특수한 정체성, 즉 나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지표이고 또 한편으로 언어라는 건 민족의 생활이념을 담고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우주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그 자신들만의 고유한 개별적인 우주관, 세계관, 생활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또는 말살했을 때는 조선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조선 땅에 조선인이니까 말 그대로 생각 없는 조선인들만 존재한다는 거죠. 생각 없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사는 게 너희들한테 과연 유리하겠느냐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예측이 안 되고요. 예측이 안 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식민 지배받는 놈들이 생각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없는 놈들이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상황에 놓이든 간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생각 없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주인인 일본 놈이 이거 해 해서 그것도 하지만 다른 놈이 와서 이거 해, 미국 놈이 와서 이거 해 그것도 한다는 거죠. 역사를 모를 경우에는 우리에게 정치적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갖다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원천적인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무한한 반항의 의혹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려면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달되어진 수단인 말과 언어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안재홍이 20년대에 보였던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상고사감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언어, 국어, 역사 문제에 이렇게 20년대에 열을 올렸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왜 보존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조선상무사감이 48년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민정장관 하기 전에 막 탈고한 책이었거든요. 그 46년도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책이 나오고 48년도에 조선상고사감이 발행되고 1949년도에 한민족의 기본지도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근데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책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만들어낸 책이에요. 왜냐하면 해방된 조국의 그 대중들에게 일종의 그 바로미터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게 얘기하면 아직 채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재홍의 그 완전한 형태의 정치적 사유는 한민족의 기본진로에서 나옵니다. 49년도에 나온 작품에서. 그런데 조선 상고사감이 그 사이 46년도와 49년도 그 사이를 메꿔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기 생각의 그러한 완성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다가 그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그 인터벌을 갖다가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감도 이때 그 간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백면서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글과 말로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인데 당시에 만주 사변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이 너무나 말 그대로 극단으로 치닫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자임해서 내가 역사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이죠. 수리 철학으로서의 조선 정치 철학이 어떤 거냐면 5번째는 5번입니다. 이 5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라고 표기한답니다. 순수 우리말에. 그래서 다 사는, 다 같이 사는이란 뜻으로 다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안지용의 정치적 그 독창성이 돋보이는 개념이에요. 다살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안지용의 그 최고 전문가는 이제 한중연의 정인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부르짖는 게 안지용의 정치 이념이 뭐냐? 다살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살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답니다. 우리나라 오라고 하는 이 다섯이니까 오를 다섯으로 부르는 게 다섯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다섯으로 부르는 거냐? 다 살자라는 뜻으로 다섯이라고 부른답니다. 물심양원으로서의 그러니까 사물과 정신 그렇죠? 사물과 정신이 두 개의 근원인데 그 두 개의 근원을 우리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시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비시문의 철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애매했었는데 일단 비가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의 첫 시작을 날리는 우리 순수 우리말은 비로소라는 표현이니까 그게 바로 어디서 나느냐 비라고 하는 우리말이 원래 그런 뜻으로 시작되어진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허공, 고문무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동양적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좀 시작은 공허함이라고 하면서 시작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고유 사상이 유불선의 그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후대의 평가일 뿐이지 사실 2000년, 3000년 전에 유가, 도가, 법가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생각 다 한 겁니다. 동시에. 그러다가 어떤 놈이 등장해서 그 생각 중에 특별한 부분만 발전시켜서 유가가 된 거고 특별한 부분만 거쳐서 법가가 된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했을 거라는 점이죠. 다만 그걸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관념으로 체계화시켰을 때 유달리 그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놨다라는 게 그게 차이일 뿐이지 그게 독창성일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의 그 고유한 전통적 사상이 유불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거 그 자체로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불선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죠. 다 후대에 등장하는 것들인데. 그럼 뭐 우리 조상들이 뭐 3000년 전에 2000년 뒤에 나올 그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뭐 거기에 복종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밝은 이런 게 전부 동의어랍니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국 신화 속에 나오는 이 혁보세가 밝게 세상에 거쳐간다는 뜻이거든요. 남을 지배하고 질서를 강제하고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을 밝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밝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게 뭐 여기는 설명 안 되는다만 그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밝은 나라 해서 그걸 한자로 표기할 때 환국이 됩니다. 빛나 한자를. 그래서 뭐 고대 신화 속에 한국이 뭐 신시를 만들고 뭐 12한국이 있고 막 이러한 그 한단국의 내용이 거기서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은 또 한자로 종이거든요. 종자다. 조선의 맨 처음 역사의 출발이 아사달이라고 하는 신시에서 시작됐잖아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사달은 아시달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성모산 또는 신모역 이걸 갖다가 사실은 순수 우리말로 표현한 거랍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모신 신화하고 맞물린 거죠. 그래서 그
마고 신화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그거 얘기하면 또 장황합니다. 중국 신화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아사라고 하는 게 아사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밝은 들판이라는 뜻이랍니다. 밝은 들판. 사실 그러니까 아까 배라고 한 비라고 하는 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씨를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배라고 하는 걸 뜻한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정말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게 밝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말에는 없고요. 우리말에는 이게 이제 사라졌답니다. 그 언어 사용법이 완전히 사라졌고 일본어에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조일신문을 뭐라고 부르죠? 아사히라고 하죠. 아침 조자가 일본식 발음으로 아사가 안 된답니다. 그게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BC문이 쉽게 기본 원리랍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1번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 잘 아시겠지만 1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죠. 김영명 선생님이 아마 분개하신 분인데 아니 지금 수의 천리를 지금 얘기하면서 왜 한자 1을 사용하냐고 하시겠는데 1은 한이니 한은 한울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이고 천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울이 하늘이고 천이고 천이라는 게 뭐냐? 동양에서는 동양의 세계관은 천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의 순수 한국적 표현이 바로 하나라는 뜻이랍니다. 하나. 그러니까 둘은 들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벌판일 수도 있고 시작하는 그 공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뜻이 된답니다. 뭐뭐들, 무리들 이렇게. 근데 이거 듣다 보면요 우리말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큼 다의적인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냐면 들이니까 그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셋이라고 부르는 건 씨앗 이게 변형되어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씨는 쓰임이다. 쓰임이라는 말에 또 어원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쓰임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씨라고 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씨로 인해서 그 씨가 쉽게 얘기하면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그 결과물은 항상 그 말 그대로 유틸리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한편으로는 최대 급선무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된 민족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의 표현으로 보자면 통합된 국민국가의 완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안재홍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 이념에는 남북의 통합까지도 전부 그리고 이 남북의 통합이 대중공생이라고 했었잖아요. 민족통합, 사회통합, 계층통합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지금 통합과는 전 반대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 세대 간, 또는 다민족 간, 하여간 전부 분열과 지금 대립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해독제가 어디에 있겠느냐 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로 다문화주의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돼 있고 다문화주의의 표본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퀴벡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그런 국가들에서 찾아요. 그건 걔네들 얘기죠. 그렇죠? 그건 걔네들 얘기죠.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게 없었느냐? 우리는 단일 민족이냐? 그게 아니라 단일성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채택해 놓았던 우리의 규준에서도 규범에서도 충분히 지금의 다문화적 요소들을 갖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규준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신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현대적 지침서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상기할 생각도 없이 그냥 어디 캐나다 같은 데서 끌고 오고 무슨 미국에서 공부한 거 끌고 오고 절대 안 맞죠. 아니 히스패닉을 동화시키는 그러한 미국의 정책 그 코드가 어떻게 조선족하고 필리핀 애들을 한국인하고 동화시키는 거에 맞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유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상 좌파가
선거에서 이기면 중도 우파까지 포괄해서 연립정부 세우고, 그렇죠? 우파가 이기면 중도 좌파까지 포섭해서 연립정부 세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중도파는 절대 연립정부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대 미니언 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57명인가가 바로 중도파예요. 근데 전부 5월 30일 날 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당선됐다는 당선증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이틀 전에 나와요. 그 받고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끌려가요. 전부 다 죽거나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중도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2대 미니언 1950년 5월 30일 선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남게 했던 게 이승만의 한민당이에요. 한민당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한민당을 싹 갈아엎으려고 이때 무소속들을 전부 허용해버리게 되거든요. 덕분에 약진하게 된 게 누구냐면 중도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도파가 전부 죽거나 끌려가게 되면서 한국에서 국민국가를 목표로 명백하게 목표로 했었던 서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타래를 잘못 뛰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실타래를 제대로 뛰기 위해서는 당대에 등장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주체들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쭉 나열했을 때 민족주의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족주의 어디 갔어 했을 때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이죠. 그 부분만큼 지금을 인정해 준다면 최소한 이런 식의 엉터리 정치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 기회주의로 낙인돼가지고 한국의 정치 지형이 사라졌습니다. 1950년 이후에. 그런데 다시 복구시킬 필요성은 없고 다만 안재홍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그러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투영시켜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와 같은 생각한 우선을 유지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의무를 완수하는 것인가 하는 것 책임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저는